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이 변호사. 그런데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이 있다며 약혼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종훈이가 나간 이유가 뭐 결혼하기 싫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안 됐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진 지 10개월 뒤 그날의 행적과 관련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퇴근길 동선을 따라간 끝에 찾아냈다는 CCTV 화면. 조수석의 남자가 정말 이 변호사라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누구인 걸까? 당시 33살, 3년차 변호사였던 이종훈 변호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이 변호사. 그 다음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퇴근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당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던 이 변호사는 그날도 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던 출근길이었고 사무실에서도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날 이 변호사의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일렀다는 사실입니다. 7시는 채 안 됐을 겁니다. 9시 전인데 평상시에는 이제 야근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야근을 안고 가시니까. 당시 여름 휴가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는 이종훈 변호사. 그런 그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일정을 앞당겨 휴가를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 변호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없어진 걸 안 거는요, 다음 날 알았어요. 저희 가족이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안 받고 사무실엔 또 없다고 하고 서로 좀 이상하다. 당시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었다는 이 변호사. 가족들은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그때 지방에 광주에 재판이 있었다고 광주 내려갔다가 휴가를 바로 갈 거야. 그날 오후 4시경 약혼녀와의 통화에서 다음 날 광주에 재판 일정이 있어 오늘 저녁 미리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전했다는 이 변호사.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출석을. 좀 긴박하게 그렇게 했어요. 직접 변호사님께서 통화를 하셔가지고 동기분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날 오전 광주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일정은 취소가 되었던 상황. 이 변호사는 휴가 기간이 지나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월요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약혼녀가 함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좀 더 기다려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나갔다. 바람 쐬러 갔지 않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이 있다며 약혼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종훈이가 나간 이유가 뭐 결혼하기 싫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안 됐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이 변호사와 약혼녀 사이에 혼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혼녀에게 결혼을 전제로 집과 차량,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 변호사. 하지만 약혼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 변호사가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자취를 감춘 뒤 2달 후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버지 저 정문인데요. 뭐 저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저기 치우냐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사람 있어요. 그랬다 그러네. 그로부터 며칠 뒤 약혼녀에게는 이 변호사가 보낸 자필 팩스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딱 3줄이에요. 헤어지자. 집 나간 거 주원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었던 데다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에 연루된 흔적도 없었기에 경찰은 약혼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이 사건을 자발적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판단은 사뭇 달랐습니다. 흥분거려야 돼요. 이 변호사의 책상에서 영수증 한 뭉치가 발견됐는데 약혼녀의 카드 대금은 물론 여행 경비, 심지어 약혼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까지 대주는 등 이 변호사가 약혼녀에게 많은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신혼집으로 지내기 위해 이 변호사가 구입한 오피스텔도 약혼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출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점은 아버님이 그냥 나 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달 오기는 그냥 앞만 봐도 아니다. 내 아들 목소리를 내가 못 듣겠냐. 목소리는 물론 이 변호사가 보냈다는 자필 팩스도 어딘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원래 중원부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안 써요. 누가 써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안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써요. 단순한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그 후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이상했다는 가족들. 가족들은 이 변호사의 모습을 끈질기게 찾아 나섰고 그가 사라진 지 10개월 뒤 그날의 행적과 관련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퇴근길 동선을 따라간 끝에 찾아냈다는 CCTV 화면. 차량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자세와 체형, 출근길 옷차림까지 이 변호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수석의 남자가 정말 이 변호사라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누구인 걸까? 남들 눈엔 흐릿해 보일지라도 가족들의 눈에는 또렷하게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 변호사와 퇴근길에 만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석 녀석은 밖에 없어요. 사실은 분명히 이거든요. 약혼자 최 씨는 이종훈 변호사에게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중매를 통해 처음 만나 10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결혼을 약속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자 측에서 꼭 약혼식을 해야 된대요. 약혼식을. 그래서 희한하다. 무슨 약혼식을 한다니? 약혼식 자리에서 그의 1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합니다. 결혼 일주일 전 약혼녀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다는 이 변호사.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데다 간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혹이 발견돼 결혼식이 미뤄졌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되냐. 그게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냐. 결혼식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 하지만 종양은 다행히 재검해서 오진으로 판명 났고 둘은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았지만 이 변호사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펑펑 울었대요. 언니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그럼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혼인신고가 돼 있다.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탓에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던 겁니다. 2003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로 또 5월에서 9월로 결혼식은 두 차례 연기됐고 9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라져버린 이종훈 변호사. 먼저 이 변호사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가 사라지고 약 보름 후부터 그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를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 시각 그곳에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위치가 파악될 때마다 가족들은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혹시나 나타날까봐 가족 그 근처에서 막 전화를 해봐요. 누군가 또 받고 있을란가 모르니까 가보면 꺼져버리고 또 찾아와도 안 나타나요. 절박한 심정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가족들. 이종훈 핸드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런데 가족들이 이 변호사를 애타게 찾아다니던 그때 그곳의 약혼녀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곧 결혼이 하기 싫어 이 변호사가 잠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조목조목 그 근거를 작성하는가 하며 이로 인한 자신의 손해액을 계산해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던 약혼녀.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자취를 감춘 지 3개월이 지난 그 10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모르게 이 변호사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당시 여동생 집 앞으로 되어 있던 이 변호사의 주소지가 어느 순간 실제 거주하던 분당으로 옮겨졌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법적으로 이제 정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정신신고 본인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직접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인 걸까?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는 남자. 그렇게 남겨진 남자의 지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지문 감정 결과 드러난 남자의 정체는 30대 중반의 오씨. 그는 왜 이 변호사 행세를 한 걸까? 무슨 도우미 역할 있죠. 역할 대행 이런 걸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내 남편 역할 좀 해달라. 여전히 생생하다는 그 일은 2004년 9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그가 일자리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호기심에 만남을 약속했는데 여성이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그 병원에 있다. 가사 상태로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대신해 오 씨에게 일 처리를 부탁한 여성. 그녀는 다름 아닌 이 변호사의 약혼녀 최 씨였습니다. 그녀의 부탁으로 일당 5만 원의 이종훈 변호사가 된 오 씨. 그런데 약혼녀의 부탁은 계속됐고 오 씨의 이 변호사 행세는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해서 2대를 할 건데 주변에 좀 해결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 변호사 명의로 오 씨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겁니다. 사진 속 남성의 얼굴과 좀 달라 보이긴 했지만 개통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변호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번에도 5만 원과 맞바꿨다는 오 씨. 당시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녀 최 씨는 왜 오 씨에게 이 변호사 행세를 시킨 걸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약혼녀는 이 변호사의 신분증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변호사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 변호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변호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약혼녀. 그게 수사의 거직이었었거든요. 이게 포인트였었지. 이 변호사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800만 원어치 쇼핑을 한 약혼녀 최 씨. 또 파보니까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차량을 처분해버린 거. 이 변호사가 살던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놔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챙기기도 한 약혼녀. 그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변호사의 물건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실종 직전 이 변호사가 약혼녀의 권유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약혼녀 최 씨로 월 불이백이 140여만 원이 넘고 총 수령액은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실종된 7월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온 최 씨. 해당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종 신고 이후 2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 변호사의 실종을 예상한 듯 보이는 최 씨의 행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뜻밖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 수첩에 있는 글씨들 다 오려낸 거예요. 오려가지고 그걸 스캔을 했어요. 이 변호사가 보냈다던 자필 팩스는 알고 보니 그녀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웹 디자이너였던 약혼녀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던 겁니다. 이 변호사의 본가로 걸려온 전화 역시 그녀가 꾸민 일로 밝혀졌는데 송파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에게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주고 이 변호사 흉내를 시켰다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약혼녀의 행동. 그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을 꾸몄던 걸까? 이종훈 사라진 게 괘씸했고 가족들을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종훈이 돌아와도 더 이상 결혼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변호사의 실종과 그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 이 변호사가 자취를 감춘 그날 저녁 약혼녀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경찰.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통화 내역이 없어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29일 오후 4시 15분경부터 밤 10시 44분 사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당시 저는 분당구 순회동 상가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였고 밤 9시경에 출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밤 9시경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약혼녀의 말은 사실일까? CCTV가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2004년에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녀의 알리바이. 하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작은 체구의 최 씨가 이 변호사를 상대로 혼자 일을 벌였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혼녀의 통화 내역과 금전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우연히 찾은 그 사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때 떼어본 이 변호사와 최 씨의 혼인 신고서에서 발견하게 된 황당한 사실. 이 번호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좀 체크한 거예요. 이 변호사의 연락처란에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데다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가 틀려 고친 흔적도 있었던 겁니다. 왜 핸드폰 번호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때 순간적으로 오빠 번호가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직장 동료의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직장 동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변호사가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간 가족들. 하지만 이미 약혼녀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가족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놀라운 얘기를 꺼냈다는 남자. 제 남편 며칠 전에도 봤는데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작년 7월달에 없을 때는 아니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봤어요. 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최 씨의 남편, 즉 이 변호사를 며칠 전에도 봤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이 변호사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거 제 남편 아닌데? 제 남편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몇 번 마주쳤다는 최 씨와 한 남자. 알고 보니 최 씨는 이 변호사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거남의 정체는 혼인신고서 속 전화번호의 주인, 직장 동료라던 김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최 씨가 이 변호사와 만나기 한 달 전인 2002년 11월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변호사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혼식과 결혼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도 최 씨는 동거남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실종되기 열흘 전에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됐던 두 사람. 경찰의 의심은 당연하게 김 씨에게 쏠렸고 당시 김 씨 역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2004년 6월경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에 최 씨에게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변호사와 곧 이혼을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김 씨에게 매달렸다는 최 씨. 그로부터 한참 뒤 최 씨를 통해 이 변호사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동거남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운전해가 통과한 걸 찍혔어. 놀랍게도 CCTV에 찍힌 차량이 동거남 김 씨 소유의 차량이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이었기에 차량과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최 씨 역시 CCTV가 발견되기 이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실종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던 겁니다. 우선 이정훈 변호사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뭐 살해에 사용된 도구라든지 혈흔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망한 게 밝혀진다고 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사망한 게 밝혀진다면요? 그러면 시체가 발견된다든가. 벌써 16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종훈 변호사.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